단청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하고 굉장히 밀접하고 가까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의식주가 많이 변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하고 거리가 멀어졌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사람들한테서 거리가 멀어진 게 서울 뭐 경기도 그쪽만 해도 이제 고공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공고도 돼 있구나. 그것도 단청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이남은 대부분 사찰 외에는 단청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청하면 그냥 절집 문화, 불교 문화로만 국한을 시키죠. 물론 불교 문화로 인해서 단청이 더 활발해졌고 또 이렇게 많이 발전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국한된 것만은 아닌데 그렇게 이제 오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터무시하고 멀리하고 뭐 불자들한테만 이뻐 보이고 그 외 사람들한테는 뭐 무당집 같다 뭐 같다 이러는데 사실은 무당집으로 비싸서 못합니다. 일반 사당도 이렇게 굉장히 덕이 많거나 공이 높으신 그런 분들의 그 이제 공적을 기리는 사당이나 기념비를 놓은 곳 그런 비각 같은 곳에는 하죠. 근데 일반 사당에는 사실은 비싸서도 못하죠. 지금도 비싸지만 그 당시도 비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화공안료라도 만들어내지만 그 당시는 이제 천연안료를 썼으니까요. 예전에는. 그래서 천연안료라면 말 그대로 이제 바위나 뭐 이제 식물에서 이렇게 추출하는데 그 양이 굉장히 미미하고 처음에는 거의 중국에서 수입을 거의 다 했고요. 그래서 안료 이름에 지금도 당자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양자가 붙은 거는 일본을 통해서 수입했던 것들. 그래서 양청보, 양록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죠. 이 지금 우리 단청에 쓰이는 색깔이 말 그대로 오방색이라고 해서 5가지 방향을 나타내는 색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상하고도 음양이론하고도 맞물리는 건데 보시면 이제 색깔이 굉장히 원색이 화려하죠. 그래서 보색 대비고요. 그래서 단청은 색감만으로도 화려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안료하고 색감하고 뭐 우리나라만 단청을 하는 건 아니고 중국, 일본, 동남아 이렇게 이제 태국이나 이쪽도 다 하는데 우리나라만큼 그리고 색 대비가 화려하고 아름다운 단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색이 이렇게 화려한 색을 쓰지도 않을 뿐더러 색도 더 이렇게 명도랑 채도가 더 낮죠.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우리 표현대로 하자면 파스텔 톤에 가깝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고 중국 같은 경우는 그 금색을 굉장히 좋아하니까 붉은색과 금색을 주로 쓰죠. 그래서 이제 색이 한쪽으로 이제 좀 편중됐다고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오방색, 적청, 황, 흑백 5가지 색을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양의 색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 색을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색을 만들어서 쓰죠. 그래서 색 자체가 그 서로 보색 대비되는 색을 맞춰서 했기 때문에 색 자체도 화려하고 굉장히 아름답고 예쁘죠. 근데 그냥 뭐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려고 한 건 아니고 색 자체에 다 의미가 있죠. 이제 일일이 설명드리면 오방색만으로도 1시간이 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인쇄물을 드렸고 집에서 차분히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단청에는 단청을 하는 첫 번째 목적은 단청은 말 그대로 목조 건축물이 합니다. 그래서 목조 건축물은 말 그대로 나무로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벌레에도 약하고요. 햇볕에도 마찬가지고 햇볕도 너무 오래 쬐서 너무 많으면 벌어지죠. 쪼개지고. 또 비가 오고 습기에도 약하고 추위와 더위가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분명한 나라에는 나무한테는 쥐약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 나무로 지어진 집이 뭐 불에도 마찬가지로 약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단청을 한다 해서 불에서 방지할 수는 없지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습기나 해충이나 햇볕으로 인한 것들, 추위 온도의 변화에 민감한 나무들을 좀 더 오래가게 하고자 그래서 내구성을 높이려고 시작했던 게 단청입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좀 더 아름답게 하자. 그래서 점점 발전이 됐고 그냥 아름다움만을 추구하지 말고 그 건물의 특징, 품격을 살리자. 그래서 모든 문양을 모든 건물에 다 똑같이 쓴 건 아니고요. 이제 좀 차별을 두죠. 그 예를 들자면 연꽃이 일반 사람들이 알기로 연꽃하면 불교를 상징하는 꽃이라고 생각하지만 연꽃 같은 경우는 유교에서도 굉장히 아름다운 꽃뿐만 아니라 분자의 꽃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유교에서도 사용을 하고 불교에서도 사용하는 꽃이기 때문에 뭐 궁궐을 말할 것도 없고 관아나 향교, 능원 같은 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비각 같은 곳에서도 연꽃을 무조건 사용합니다. 각 문양마다 의미가 다 다르고 다 뜻이 있지만 그 설명해드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론 강의만 해도 12강의를 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 문양도 제가 설명을 다 아주
최소한 간단하게 문양에 대한 설명들을 해놨어요. 단청은 그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첫 번째 분류로 하자면 단청 색을 어떤 색을 어떻게 칠했냐에 따라서 단청이 이제 분류가 나눠진다는 거.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앉아 계시는 우아루 이 집은 백골집입니다. 아무 채색이 안 돼 있죠. 건물을 지은 나무 상태의 마감 그대로 있는 집을 백골집이라고 하죠. 물론 이제 백골집 상태로 놔두는 집들은 예전에 민가들이 많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 그냥 살아야죠. 단청 안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비싼 재료이기 때문에 뭐 아무나 쉽게 할 수도 없었고 또 돈 많다고 막 해버리니까 돈 없는 그 가난한 양반들이 자존심 상하고 돈 많은 상인들은 막 집을 의리하게 해놨는데 궁궐보다 더 멋지게 해놓으면 이건 임금님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조선시대 중반까지는 사실은 했습니다. 일반인들도 했는데 그 이제 나눠드린 자료 보시면 명종 때 이미 이제 그 못하겠죠. 사가에는 할 수 없겠는데 그 제가 이름을 워낙 기억을 못해서 심연인가 하시는 분 첩이 첫 집에 걸었다 걸려서 문책당하기도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민가로 남아있는 훌륭한 집들이 있지만 아무리 그 직책이 높고 해도 그런 집에는 단청이 안 돼 있습니다. 궁궐하고 사찰하고 단청을 굳이 비교를 하자면 사찰 단청이 훨씬 더 고급스럽고 더 훌륭한 재료와 더 다양한 문양을 사용합니다. 궁궐에서 이제 사찰에서 쓰는 문양이 궁궐에서 다 못 써요. 근데 궁궐에서 쓰는 문양을 사찰에서는 다 씁니다. 그만큼 사찰은 그 종교적인 것과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절대적인 그 믿음을 주는 곳이었기 때문에 문양에 대한 거나 또 혹은 재료에 대한 그 선택의 폭도 더 자유로울 수 있도록 나라에서도 허락을 한 거죠. 그래서 훨씬 더 많은 문양과 많은 색을 사용해서 썼고 궁궐 같은 경우는 나라가 어려울 때 임금님 집 막 아름답게 화려하게 치장을 하면 백성들이 민심 원성을 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그 공사하다가 재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공사가 멈추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금님들이 그 별채로 쓰시는 궁궐들 뒤에 있는 후원 그 비원이라고 그러죠. 그 서울에 비원 같은데 그 뒤에 건물들 뭐 평소에 쓰시는 집전하시는 곳이나 편전에는 물론 다 단청이 돼 있지만 그런 사적인 공간은 임금님이 사용하시는 공간도 백골집으로 남아있거나 가칠단청만 하는 곳도 꽤 있었습니다. 근데 절집은 그 요사체를 제외한 모든 정각에는 사실은 그 단청의 종류가 좀 낮게는 해도 무조건 단청을 다 하죠. 지금 이제 단청의 가장 최고조라고 말씀드리는 게 금단청인데 금자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골드 쇠금이 아니고 비단금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금단청 하면 뭐 금박이 많이 들어가고 금색이 많이 칠해져 있으니까 금단청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절집에 계시는 스님들도 그러시는 분이 많아서 언젠가 작년에 제가 여기 근무하는 어떤 스님께서 이렇게 주지스님 처서를 보시더니 제 금단청이야 그치? 그런데 너무나 당당하게 말씀하시는데 차마 말을 못해서 그냥 웃고만 있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아 말씀드릴걸. 제가 나도 알려드려야 그 스님이 딴 데 가서 또 안 드리실 텐데 해서 죄송하긴 했는데 기회를 놓쳐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금단청은 말 그대로 비단금자를 쓰는데요. 그 지금 보시면 단청은 이런 모든 집의 공간에 한 군데도 남기지 않고 칠을 다 합니다. 단청은 면을 채우고 선은 이어지는 게 단청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기둥에 양쪽 끝부분에 가운데를 비워두고 양쪽 끝부분에 그 문양을 넣죠. 그걸 머리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초라는 건 그 모루단청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제 발음을 머리단청을 발음을 자꾸 하다 보니까 모루단청으로 바뀌었는데 머리초라고 하는 양쪽에 문양을 넣고 가운데 비어있는 공간을 개풍이라고 하는데 그 개풍에 칠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죠. 그 개풍을 그냥 비워두고 그냥 가칠, 색칠만 하고 그걸 놔두고 거기다 이제 줄만 그는 거 극기까지만 해놓은 게 모루 극기단청입니다. 머리초하고 극기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그림이 다 들어가고 색이 다 칠해지면 금단청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들어가는 문양이 어떤 문양이 들어가냐면 저기 가서 보시면 이런 꽃 문양은 아닌데 기하학적으로 반복적인 문양이 꽤 많습니다. 절집에. 지금 이제 여기는 작품 하나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꽃 문양이거나 하나의 그
그 자체로 디자인할 수 있는 문양들만 그렸지만 가서 보시면 벽면이나 특히 사천왕상 옷 같은 부분들 보시면 거북무늬 혹은 이렇게 동그라미 원이거나 사각형이 이어지거나 화살표 문양같이 이렇게 반복적인 문양들이 있는데 그게 비단으로 수놓은 것처럼 화려합니다. 그래서 그 문양으로 개품을 가득 다 세운 거 그걸 금단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중간에 개품까지 완전하게 다 문양으로 채워 넣은 거 그걸 이제 금단청이라고 하죠. 그래서 또 보시면 그 이렇게 석가래나 혹은 대들보의 중간에 양쪽 머리 말고 가운데 개풍에는 그 금단청이 들어가지만 가끔 이런 곳에 창방 같은 데 보시면 개풍 가운데 풍열이라고 해서 마름 그 타원형이죠. 이렇게 타원형 모양으로 얘는 지금 밑에가 이렇게 생겼지만 같이 똑같은 타원형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풍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풍열의 그림까지 그려서 완벽하게 안이든 바깥이든 부재에 빈틈없이 색을 채우고 수를 놓는 게 금단청입니다. 그래서 금단청에서는 가장 화려하고 제일 완벽한 단청이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얼금단청이라고도 하고 금모로단청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여기 아까 개풍에 문양은 들어가지만 별화라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 공간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들, 넓은 공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나무하고 이 나무 사이에 지금 시멘트 회벽처럼 발라지는 그런 공간들 사이 요 바깥에 보시면 건물들 저기 차만 밑에 보시면 그 벽면이 있습니다. 그 벽면 비어있는 사이에 보시면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조사 스님들이 앉아 계시거나 선사들 그 그림을 그려보시죠. 그런 걸 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화, 별화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벽화까지 완벽하게 다 돼 있으면 금단청. 그래서 그런 벽지, 별지라고 하죠.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으면 금모로, 얼금단청이라고 합니다. 금모로 단청이라고 하고 그래서 약간 얼기설기 남겨뒀다고 해서 이제 얼금단청이라고 하고요. 그 아래 단계가 모루단청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리초만 남겨놓고 안 그린 겁니다. 가운데 비워둔 건데 거기에 그냥 가칠만 돼 있으면 모루단청이라고 하고요. 더 세분화돼서 지금 보시면 그 여기 주신 처소랑 보시면 양쪽에 머리초는 있고 가운데 개품은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고 줄은 그어져 있죠. 그래서 더 세분화해서 그냥 모로단청이라고 안 하고 모로극기단청이라고 하죠. 그 다음이 이제 극기단청입니다. 극기단청은 여기 백양사 안에서는 여기 앞에 다양각 찻집, 다양각 건물이 극기단청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다른 문양은 전혀 없고 석가래 끝에 부리에 연화하고 나머지 머리초는 전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머리초 문양은 없이 가칠되어 있는 상태에서 긋기는 돼 있죠. 선 긋는다고 해서 극기단청이 조금 그래서 그거는 그 가칠 극기단청까지 돼 있는 거고요. 어떤 절이나 그 건물에 가서 보시면 아예 줄도 안 그어져 있고 색만 칠해 놓는 곳이 있습니다. 미색이나 이렇게 육색, 살색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색이나 혹은 이렇게 뇌록이라고 하는 뇌록색이나 그다음에 미색, 연한 노란색 같은 거. 그래서 색만 칠해 놓은 거를 가칠 단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단청의 종류는 칠하는 정도에 따라서 어떤 문양으로 어떤 정도까지 칠해냐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또 이제 그 공간 아까 말씀드린 성격에 따라서 사찰단청이 있고 궁궐단청이 있고 능원단청, 뭐 이제 임금님들 묘로 했던 혹은 비각이나 향교 이런 그 향교 같은 걸 관리하거나 또 관악 그래서 그런 곳에 있던 그래서 그 전에야 뭐 사가랑 있었지만 나무로 지어진 집들이라 불에도 많이 타고 또 이제 법으로 금지하면서 사가에 남아있는 단청은 없죠. 지금 현재는. 그렇게 이제 분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본, 중국, 뭐 한국 이렇게 나눠졌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이 색깔이 제일 화려하고 일본과 중국에서 우리가 배웠다고 합니다. 처음에 뭐 기록에는 중국 영향을 받아서 했다고 하지만 그 중국 영향으로 만든 그 단청 이름이 영조법식인데 사실은 영조법식과 우리나라 단청하고 너무 차이가 나고 또 우리나라에서 그 기록상으로 남아있는 걸 보면 영조법식과는 더 빠른 시기에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단청이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 기원을 쭉 따라가다 보면 현재 남아있는 단청도 그 당시에 고려 때나 고구려 때, 그 다음에 신라 때 남아있던 단청 그것하고 더 흡사하지 중국에서 온 것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하는 이유가 중국에서 재료를 수입에다 쓰기 때문에 분명히 중국 거를 따라서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도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반대로 일본으로 전파가 됐지만 단청이 우리나라 사람 그 미적 감각을 못 따라오는 일본 사람들이 단청이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안 되죠. 이렇게 이제 나라별로 이렇게 차이가 또 있고 티벳이나 뭐 그 인도나 이쪽 같은 경우도 거의 금색으로 도배하다시피 하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을 섞어서 쓰질 않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보면 제일 좋아하는 게 우리나라의 그 오방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청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분류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여러분들이랑 저랑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실기로 수업을 할 건데요. 뭐 아까 나눠드린 대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많은 용어들 이런 걸 다 외울 수 없고 사실은 저도 지금 몇 년째 계속 공부를 하고 있지만 듣고 돌아서면 잊어먹고 헷갈리고 같은 단어도 막 분명히 보고도 틀리게 말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머리로 외워서 아무리 공부해봤자 기억도 안 나고 사실은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자들도 맨날 헷갈리는데 이름이 용어들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고요. 지금 단청에 쓰이는 용어는 아예 올리지도 못했지만 제가 나눠드린 2장짜리 보시면 하속 구조에 대한 그 부재별 명칭이 있습니다. 그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하죠. 아주 작은 그 구석구석 목재 부위별로 이름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로 끝내면 되는데 석가래면 석가래로 끝내지 또 석가래 끝부분은 불이고 또 중간에 뭐 참차 들어가고 공포 들어가고 이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외우실 수는 없고 하시면서 다행히 이제 우리가 감사한 건 절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바로 앞에 좋은 훌륭한 샘플들이 있어서 같이 그려보는 문양이 대웅전에 뭐 공포에 들어간 문양이다. 혹은 뭐 단자에 들어가 있는 문양이다.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단청 공사는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단청 기술자라고 할 수는 없고요. 단청 기술자들한테 배우긴 했지만 기술자는 아니고 저는 그걸 최대한 단청 공예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원래 단청의 가장 큰 넓은 정확한 광이 넓은 의미로는 목조 건축물에만 하는 게 단청이 아니고 그 목조 건축물 안에 딸려있는 가구하고 생활용품에 채색되어 있는 모든 걸 단청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채색하는 거.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재료가 비싸니까 점점 그 가구나 혹은 생활용품에 채색하는 게 비율이 줄어들고 그래서 건물의 하기도 빠듯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우리들한테 넘어오기는 단청은 건물에 채색하는 거라고만 돼 있지만 사실은 그 법당에 있는 많은 법당의 그 단이나 뭐 불전함에 돼 있는 칠도 사실은 다 단청이고요. 궁궐에 가자면 임금님이 앉아 계신 용상이나 임금님 물건들 쓰시는 것들 궁궐 안에 있는 가구들 채색도 다 단청이죠.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굳이 요즘 표현대로 좀 틈새 시장을 이용했습니다. 제가 기술자들하고 똑같이 현장에서 계속 근무를 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따라가도 그분들 못 따라가니까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공예여서 그리고 또 일반인들하고 가까워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 기술적인 걸 많이 배워서 어디 뭐 들어가는 걸 다 칠할 수 있다 한들 그 좀 지나버리면 잊어버리거든요. 십몇 년씩 기술자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제 주로 이게 절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는 개월 수가 얼마 없습니다. 시간이 주로 바깥을 도시거든요. 전국을. 그러면 한 번 공사 맡으면 짧게는 한 달이지만 길게는 뭐 석 달, 6개월도 걸리는데 그분들이 내내 집에 안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에 갔다 오거나 어떤 분들은 2달에 한 번씩 가는데 한 2, 3일만 쉬었다 와도 붓이 첫날 그 쉬고 온 다음날을 붓으면 또 약간 좀 불편합니다. 특히 이제 이런 가장들 시분이라고 해서 분극기나 또 먹선 긋기 할 때 붓이 좀 한 이틀간 어색하죠. 그래서 한 이틀 지나면 또 이제 원래 잘하신 분들이 하지만 더더군다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정도 경지도 아니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으려면 그리고 일반인들이 계속 단청과 친해지려면 우리가 늘 생활에서 쓸 수 있는 것들 공예품들에 단청 채색을 해야 단청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단청을 공예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여기 전시되어 있는 건 그냥 전시 작품이니까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앞으로 수업하면서 할 수 있는 거는 집에서 가정에서 늘 쓸 수 있는 것들에 접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계 뭐 열쇠고리 뭐 이렇게 아주 작은 것부터 늘 집에 놓고 쓰는 거. 그래서 거기다 이제 채색을 해보실 건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론 강의는 공사 진행하는 과정을 설명을 해드리려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선생님도 궁금해서 저한테 물어보셨지만 건물은
기초를 가지고 밑에서부터 올라가죠. 땅에 주춧돌 세우고 기초 바닥 평평하게 기초 다진 다음에 기둥 세우고 집을 세웁니다. 근데 단청은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칠을 할 때 아래서부터 하지 않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요. 이제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이 천정할 때 어떻게 하냐. 비계라는 걸 세우죠. 일본말로 아시바라고 하는 쇠파이프. 예전에 이제 대나무나 나무를 주로 썼는데 요즘에는 이제 쇠파이프 튼튼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쭉 세우고 그걸 세우면서 견적도 맞춥니다. 견적이라 하면 이제 공사비 돈도 중요하지만 안료가 얼마큼 들어갈지 안료를 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쓰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직접 만들기 때문에 화공 안료라는 게 이렇게 물감 상태로 나오는 게 아니라 가루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가루 상태의 안료를 그 아료 예전에는 아주 예전에는 그 생선 대구 생선 그 불에 있는 어교를 썼습니다. 그 불에로 만든. 예. 근데 요즘에 이제 그거 구하기도 힘들고 그 작업 과정이 어렵고 아교는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아교를 제일 많이 쓰죠. 그래서 아교 같은 게 늘 상시로 끓여놓고 쓸 수가 그때그때 중탕을 해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사 견적을 전부 다 비계 만들면서 이 공간에 어떤 색이 얼마큼 들어갈지 그래서 그걸 다 맞춰서 견적도 잡고 그러면서 비계하면서 같이 하죠.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이렇게 100골쯤에는 말 그대로 여기는 단청이 된 적도 없고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원래 예전에 있었던 건물을 사실 복원한 게 아니라 새로 지었던 건물이라면 문양을 새로 이제 어떻게 넣을 건지 그리고 기존 다른 건물들이 여기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사실은 이제 들어가는 문양들이 거의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도 뭐 퓨전이라 그러고 새로 이제 신세대들이 새로운 문양도 막 도입을 하고 하는데 저희가 일반인들 상대로 체험을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젊은 아가씨들 좀 감각적인 아가씨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꼭 이 문양대로 해야 돼요? 꼭 이 색깔대로 해야 돼요? 내 맘대로 하면 안 돼요? 하세요. 이제 그래요. 근데 해놓고 나면 아까 저게 더 이쁘다. 그 색깔로 할 걸. 이제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마다 이야기를 하죠. 이 단청의 역사가 1, 20년 된 게 아니라 1000년 넘은 세월의 역사다. 그럼 이 역사를 지켜오는 동안 네 머리만한 사람이 없었겠냐. 그 훌륭한 사람들이 해봤겠죠. 문양을 좀 틀어보기도 하고 바꿔보기도 하고 다른 문양도 넣어봤는데 원래 게 훨씬 예뻐서 원래 것을 더 제대로 정확하게 해보자. 그래서 결국은 예전 문양이 현재 계속 이어오고 그 고색단청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옛날 그 문양 그대로 그걸 모사해서 옛날 색깔 그대로 내삽니다. 근데 사실은 현대에 와서 지금 우리들이 해놓은 칠하고 예전에부터 쭉 있었던 칠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옛날 색이 굉장히 아름답고 아무리 흉내내도 그 색을 낼 수가 없습니다. 설사 천연 안료를 구해서 같이 한다고 해도 제가 있었던 사찰에 그 시황상이 이렇게 모셔져 있는데 색이 많이 벗겨지고 지저분해서 근데 꽤 오래됐고 조선시대에 이제 조성된 거라고 하는데 보물로는 뭐 몇 년 정도 기한이 부족하답니다. 보물로 지정되기에는. 근데 보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된 이유가 그 현존하는 시황상 중에 그렇게 완벽한 세팅에 그 단청색이 원래 그 색이 남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답니다. 물론 이제 외부에 노출된 것 같으면 그 색이 안 남았죠. 근데 이제 안에 모셔져 있기 때문에 다행히 색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 색을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면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화재위원이 그 보물로 지정을 안 해주니까 이제 스님이 협박을 하셨죠. 그럼 하지 말아라. 당신들한테 문화재지만 우리는 우리가 모셔야 되는 분들이다. 그럼 우리는 이분들한테 얘기를 해야 대상인데 당신들이 보물로 지정도 안 해주면 우리가 그냥 페인트 칠했으니까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문화재위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보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그만큼 그 색깔을 지금 우리가 아무리 흉내내고 기술이 이렇게 좋고 과학이 발달돼서도 흉내를 낼 수가 없을 만큼 예전 색깔이 아름답고 조상들의 그 슬기로운 머리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양 그대로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죠. 더 아름답고 예쁘기 때문에 좋자고 하는 단청이다. 일단은 그래서 이제 문양을 예전에 있던 문양들이 거의 들어가는 게 뭐 여기 들어간다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리 문양이 들어가면 머리초는 뭐 종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몇 가지.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 현재 중에 있는 머리 문양은 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 석류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석류고요. 그래서 여기 전체 등으로 봤을 때 여기 이제 연화 받침이고 그래서 요 문양이 양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요거는 석류등이고 호리병 전체가 이렇게 얘도 거의 가깝긴 하지만 양쪽인데 골판이 더
두텁게 쌓여있어서 병 모양은 덜 나타나고요. 이렇게 우리 술병처럼 이렇게 돼 있는 문양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병머리초라고 하고, 마치 문양이 그 연꽃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게 장구를 형상한 것 같아서 장구 문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구 머리초라고 하고, 그래서 그 초들을 다 내죠. 근데 이제 초를 내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보시면 그림들이 다 똑같고 사람들이 기계로 찍은 것처럼 꼭 이렇게 판박이 스티커 해놓은 것처럼 정확하죠. 손으로 그렸는데, 그게 어떻게 하냐면 직접 해보시겠지만 다음 주부터 가치를 합니다. 건물에 가치를 하기 전에 악교로 포수를 하죠. 뭐냐면 건물의 안에서 이제 그 오래된 나무여도 송진이랑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그 찐이랑. 그래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또 갈라지거나 더 이상 그 벌레 먹지 말라고 악교로 코팅을 합니다. 포수 작업을. 그리고 그 위에 가치를 하죠. 한번 밑바탕칠을 합니다. 바탕칠을 한 위에다가 그 문양을 새겨 넣는데 어떻게 하냐면, 문양이 지금 보시면 거의 다 대칭이에요. 요런 것들 빼고는. 요거는 이제 주 반자에 들어가는 문양들인데, 반자에 들어간 문양들도 대칭이 거의 대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런 연꽃 같은 경우는 얘는 몇 번 접냐면요, 접기 할 때 이렇게 4번만 접는 게 아니라 부채꼴 모양을 한 번 더 접습니다. 그래서 접어서 거의 이파리 하나씩만 그걸 연필로 그리죠. 사람이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려도 그리다 보면 어떤 이파리가 좀 더 커지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 이렇게 대칭되어 있는 건 많이 접어서 이파리 하나씩만 손으로 연필로 그리죠. 접어진 상태로 구멍을 뚫습니다. 바늘로. 천초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제 전체 이 작업을 초를 만들어낸다 해서 출초 작업 중에 구멍 뚫는 게 천초죠. 그래서 구멍을 낸 다음에 이제 나눠드린 거에 인쇄물에 딱 있습니다. 그래서 천초를 해서 구멍이 나서 그걸 딱 펼치면 나머지가 다 똑같은 사이즈로 구멍이 나죠. 그 다음에 이제 호분이라고 하는 조개를 말려서 염기가 있지 않습니까? 조개. 그래서 조개를 3년 정도 말리면 염기가 빠집니다. 그래서 그 염기 빠진 조개가루, 그걸 호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호분을 광목이나 이렇게 면으로 된 봉투로 이렇게 만듭니다. 주머니를 이렇게 해서. 습기에는 좀 약하니까 잘 말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습기 차지 않게 해서. 그 호분을 아까 천초에 놓은 그 종이를 대고 두드리죠. 요즘에는 종이가 좋습니다. 그 송포지 같은 노트북 가면 그 종이를 하는데요. 예전에는 어떤 종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지에다 많이 썼다는 한지는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지에다가 풀을 먹여서 종이 좀 두툼하게 해가지고 튼튼하게 해서 그 초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초된 그 초지를 대고요. 타분을 합니다. 호분을. 그러면 그 바늘 구멍 사이로 밑그림이 쫙 나오죠. 그래서 똑같은 문양에 똑같은 사이즈 그림이 쫙 찍히죠. 그래서 타분을 하고 나면 그 위에 이제 채색을 하는데요. 아까 이제 선생님 걱정을 하셨는데, 한 사람이 처음부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공예 작품을 만드니까 한 사람이 당연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지만, 이 공사를 할 때는 한 사람이 한 색깔만 합니다. 색깔 철저히 분업이죠. 그래서 이 전체에 들어간 문양도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어디에 무슨 색이 들어가는지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 문양에 대한 파악이 다 돼 있어야 되고. 그래서 뭐 당신은 육색부터 해라, 당신은 네로, 당신은 뭐 하얗, 이렇게 정해 놓습니다. 그러면 순서도 있습니다. 바깥에서부터 칠해 들어오고요. 이 보시면 지금 3가지 색이 칠해져 있죠. 인연 이파리 하나에가. 그래서 이 색깔별로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 가장 밝은 색이 초빛이라고 합니다. 초빛 혹은 초채라고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빨간색 주홍색이 이빛, 두 번째 칠한다고 해서 우리 빛날다고 할 때 그 빛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빛이고, 가운데 제일 진한 다자색이 삼빛입니다. 그래서 초빛, 이빛, 삼빛까지 하는 게 그 좀 화려하게 하는 거고요. 사빛은 있는데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사빛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도 거의 없죠. 그 공정사, 거기에 있는 걸로 합니다. 공정사 대웅전에. 그 대부분 삼빛을 제일 많이 쓰고, 안 그러면 지금 보시는 요것도 삼빛이고, 이빛. 지금 요게 이빛이죠. 이빛을 쓰는데 채색하는 순서가 밝은 색부터 칠해 나오고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칠해 들어갑니다. 그럼 뭔 뜻이냐면, 그 순서를 할 때 이 가장자리가 바깥에서 들어오니까 가장자리는 끝까지 칠합니다. 선 따라서. 안쪽은 그냥 좀 편하게 칠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색 칠하는 사람이 마찬가지로 그 가장자리에서는 그 앞에 사람이 대충 칠하고 가는 그 선을 그 사람이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들어오면 다음 사람이 또 그 선을 마무리하고 점점 안으로 들어오죠. 마지막에는 선을 하는 사람이 마무리를 끝내죠.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셔서 단청 공사하는 걸 중간에 보시게 되면 가서 보시면 저 지금 칠해진 상태가 나중에 저 상태가 될까 싶을 정도로 색을 굉장히 엉망으로 칠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더 자세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쪽 부분은 엉망으로 대충 칠한 것 같지만 가장자리는 완벽하게 깨끗하게 칠해 놓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부터 들어오고 밝은 색부터 칠해서 진한 색으로 들어옵니다. 그 이제 단청 칠의 순서죠. 그래서 단청은 색은 완전히 채워서 면은 채우고 선은 이어집니다. 점점 가늘어서 어떤 거 보면 안 이어진 것 같지만 최대한 있도록. 그래서 그게 이제 단청 칠의 기본 순서입니다. 저 입학식 때도 말씀드렸지만 단청은 물론 이제 그림도 들어가죠. 벼화 같은 거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발소 시골 이발소에 있는 그 좀 약간 싸구려 동양화 같은 그 별화도 들어가는데 별화 그리시는 분은 따로 있어요. 단청 기술자들하고는 달리 단청할 때 별화가 들어가는 건물에는 별화 작가들을 부르죠. 단청 작가들은 단청하시는 분들은 별화를 그리지 않고요. 그래서 단청 자체는 사실 그림은 아니고 채색입니다. 그래서 단청 안에 들어가는 그림은 별화 빼놓고는 다른 거는 사실은 채색으로 이루어진 거지 그림 자체는 아닙니다. 그림은 밑에 밑바탕 아까 초에가 밑그림이 있고 나머지는 채색이죠. 그래서 채색은 물론 기술도 중요하고 또 경력도 중요하지만 제가 해보니까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지는 작업이고요. 제가 그때 입학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뭐 미술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전혀 엉뚱하게 경영학 전공했는데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했을 때 잘한다는 말 한마디에 연습을 하고 또 잘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내가 이걸 했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 기대하고 그리고 누군가한테 이쁜 그림을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에 칠을 하고 나면 그 집중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 거예요. 제가 저뿐만 아니라 그동안 같이 했던 분들을 보면서 알게 됐고 그래서 나는 붓 잘 못 쓰는데 나는 소질 없는데 이거보다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우리 3석 달 지나서 여기 전시할 때 그 작품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나를 지었잖아요. 네네. 지으면은 그 새 집은 단청을 안 하더만 몇 년 지나야 말라야죠. 몇 년이나 지나면 아니 이제 그 나무 건조되어 있는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그 갖고 와서 집 지을 때도 어느 정도 말려서 오죠. 젖은 나무로 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와서 나무 건조 상태나 1, 2년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보고 1년 지나서 이 나무 상태가 다르고 또 1년 지났을 때 또 다른데 그 1년 지났을 때 상태가 괜찮으면 7년을 되면 하죠. 근데 이제 1년 지나도 아니면 좀 더 지켜보고 그래서 나무가 집을 지어서 그 상태를 좀 지켜보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돈이 있을 때. 돈 없으면 뭐 돈 생길 때까지 기다리죠. 요즘에는 수입목을 쓰다 보니까 예전에는 우리나라 육성을 한참 몇 년씩 재워놓고 나서 네. 그게 좀 말랐을 때 비로소 이제 집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짓고 뭐 1년 뒤에라도 얼마든지 단청을 할 수가 있었는데 왜냐면 이게 마른 상태에서 집을 지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인도네시아나 이제 외국에서 이런 큰 나무들을 수입해가지고 집을 져요. 그러니까 집을 져놓고 나서 말리는 과정이 되다 보니까 저렇게 막 갈라지는 틈도 뭐 이렇게 좀 심하게 벌어지고 또 마르는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리죠. 떼운 것 자체가 벌어져서 또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요즘 건물들은 굉장히 좀 오래, 최소한 3년 이상씩 걸리더라고요. 상태를 지켜봐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온도랑 습도랑 어느 정도 버티는지 왜냐면 칠하면 칠한 대로 벌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는 몇 년 그 나무 상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단청을 해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다른가요? 당연히 다르죠. 이제 물론 내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오래 가고요. 외부 같은 경우 사실 예전에는 5, 60년 이상을 지켜봤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30년 정도가 거의 주기라고 보셔야 돼요. 화공안을 쓰고 그러면서 요 근래는 30년 주기가 거의 되다시피 했죠. 그리고 또 이제 예전하고 달리 요즘에는 좀 지저분해지면 그걸 못 참으니까 더 빨리들 또 바꾸시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원래 단청을 하면 예전에 이제 그 천연 안료에 예전 방식 그대로 제대로 지켜서 하면 100년 이상씩 다 가죠. 최소한 바깥에 외부에 노출돼 있어도 내부는 더 오래 가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옛날에 해놓은 단청들은요 색이 다릅니다.
떨어지질 않고요. 근데 요즘 거는 보시면 어느 절이나 가서 보시면 싸구려 단청의 차이는 뭐냐면 단청 칠이 벗겨져서 뜯어서 들고 떨어지죠. 일어나지. 예. 그러니까 이제 재료가 별로 안 좋다는 얘기죠. 특히 스님들이 굉장히 단청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지만 늘 접하고 늘 보시니까 아시죠. 내용들도 알고 뭐 어떤 문양이고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지만 재료를 모르시잖아요. 스님들이 제일 많이 속으시죠. 그래서 절에서 많이 남겨 먹죠. 사람들이 기술자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재료는 쓰면 안 되는데 스님들이 모르시니까 좀 잘해라 그러면 얘 잘하겠으면 해놓고 막 엉뚱한 재료 써버리면 일단은 눈앞에 화려하니까 좋아 보이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아는데 왜 절에서 그렇게 하기가 좋냐. 스님들이 한 절에 오래 안 계시거든요. 개인 사찰을 제외하고는 스님들이 거의 뭐 한 절에 10년 이상 계시면 많이 계신다고 하니까 단청은 허접한 재료를 써도 한 20년, 30년은 버티니까 스님이 그걸 알아차리시기 전에 스님은 다른 데로 가십니다. 그래서 절집에 생각보다 좋은 재료를 많이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찰 같은 경우는 나라나 이제 도에서 이렇게 지원이 나오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사실은 감독을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알죠. 무슨 재료를 쓰는지. 그래서 사실은 진짜 훌륭한 공무원은 단청 알료 조색할 때부터 옆에서 지켜서 보거든요. 뭐가 들어가는지, 뭘 쓰면 안 되는지 지켜보는데 어떤 공무원들은 그 단청 기술자하고 친하면, 업자하고 친하면 네가 알아서 해라. 밥 먹고 뭐 하고 좀 받고 그거 그냥 맡겨버리면 또 그런 재료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뭐 굉장히 그 좋은 재료를 쓰는 경우는 숭례문 정도는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도 전문가들 얘기고 시간이 지나봐야 하는 일이고 우리나라 봉사는 막상 해놓으면 더 화려하고 좋으니까 시간 지날 때까지는 좀 잘 모르죠. 근데 이제 한번 불나서 다시 한 건데 좋은 재료를 쓰셨을 거라고 믿는 거죠, 그냥. 그리고 저 위에 누워서 하면은 네. 누워서 하진 않고요. 아 위에서 보면 어차피 네. 물감이 고개 떨어지거든요. 안 떨어집니다. 그렇게. 왜? 아이고, 제 붓은요. 이제 직접 나중에 칠해보시면 알지만요. 이렇게 뚝뚝 떨어질 정도가 되면 옆면이든 윗면이든 그렇게 칠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요. 붓을요, 이렇게 우리가 훑어서 씁니다, 알료는.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들고 있어도 안 떨어집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가끔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거나 체험을 할 때 생각보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뭐 간단하고 밑그림 다 돼 있고 칠만 하면 되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왜 우리 학교 다닐 때 포스터 만들잖아요. 뭐 불조심 이런 거. 가장자리 해놓고 안에 색만 채우면 되니까 그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학교 다닐 때 해봤는데 포스터 같은데 막 이래요. 이해해 보십시오. 근데 뭐가 다르냐면 일단 이게 안료가 가루 상태로 개놓은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거는 또 잘 개져서 물감처럼 미끄러지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돌가루가 이렇게 같이 섞여서 나와서 그 지당이나 호분 같은 경우는 가루들이 이렇게 깨끗하게 녹질 않습니다. 설탕 물 녹듯이 이렇게 녹아주면 좋은데 안 녹아서 가루 상태로 미끌립니다. 그러면 바닥은 나무죠. 혹은 기와일지라도 나무에 결이 있고 그래서 이게 잘 안 먹습니다. 생각한 것처럼. 막상 해보시면 붓이 이렇게 쭉쭉 나갈 것 같은데 걸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시범 보일 때는 이거 해본 건데 할 수 있겠는데 이거 별거 아닌데 하지만 막상 해보면 마음은 김홍도인데 진짜 손이 안 따라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머릿속에 처음에 꿈은 이만큼 원대했고 자기 작품이 어찌 나오리라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놓고 나면 결과물이 그만큼 못 따라가죠. 근데 이제 단청이 좋은 점이 뭐냐면 아무리 허접한 것도 색깔이 화려하기 때문에 30cm만 떨어지면 굉장히 이쁩니다. 잘한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이제 가장자리 선을 먹선하고 그 분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확 튀죠. 그래서 이 단청 실습을 하면 사람들이 2번 와 해요. 이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길게 강의가 아니라 일회성 단청 이벤트 같은 거 하면 학생들이 어른들이 뭐 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타고날 때입니다. 이제 이 가칠되어 있는 나무에 타고 나면 별로 안 튀어서 사람들이 와 안 하는데 기와에 됐을 경우에 까만 바탕에 두드렸는데 하얀 밑그림이 나오면 사람들이 와 한번 하고요. 칠은 이제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웬만큼 해. 칠은 다 대부분 마음만 좀 두면 거의 전문가하고 똑같이 합니다. 더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말하고 진짜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 한쪽에서 세필로 선을 그어본 분들이에요. 세필로 이 가장자리에 선을 그으면 사실은 이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가 처음에 앞에서 이렇게 막 설명을 하면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시범을 보이면 뭐 별로 저를 대단하게 안 보시는데 직접 선을 그리시고 나면 갑자기 저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대단하다고들 하세요. 그래서 그만큼 선이 이게 그 단청의 그림의 백미죠. 어떻게 괜찮아요? 그 여기 사는 애야. 어머. 아, 안 돼, 안 돼, 안 돼, 그렇잖아. 안 돼. 이제 그거 위에 좀 올라오는데. 네. 저거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동그랗게 돌리고 네. 하다 보면은 이렇게 돌리다 보면 이쪽 돌리고 이쪽 돌리고 요거다가 균형이 안 맞단 말이야. 네. 그래서 맞을 수가 없거든 우리가. 맞으려면 하나밖에 없죠. 열심히 잘 여러 번 내가 아 그것도 하다 보면 맞게 된가요? 그럼요. 계속 하면 나는 늘어나요. 전혀 아무도 안 될 것 같은데. 아, 참고하시면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 아까 낮에 강의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전공한 사람 많으니까 물론 처음 해보니까 그 선생님들 말씀이 보통 사람들보다는 제가 소질이 있답니다. 더 잘하는 건 분명하답니다. 근데 처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이렇게 색칠한 것까지는 전문가들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그 저는 그나마 감사하게 운이 좋았던 게 저를 가르치신 선생님이 단청만 하신 분이 아니라 원래 태화 불화를 하신 분이에요. 불화하신 분들은 당연히 단청을 하시거든요. 급을 나누자면 단청만 하신 분들은 불화 못해요. 그러니까 단청 그 태화 불화를 하신 분한테 제가 배우기 때문에 그 태화를 하신 분들은 단청 채색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거칠게 칠 안 하세요. 다시 할지라도 완벽하게 깨끗하게 하시거든요. 태화하듯이.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선생님들한테 배워서 칠을 이렇게 함부로 안 칠하고 다시 그 위에를 더 칠하고 덧을 칠하고 마감을 깨끗하게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칠하고 자꾸 그리다 보면 늘어났지만 그게 어느 정도냐면 사실은 이거 기와 하루에 한 장 그리시는데 한 서너 시간 걸리실 거예요. 이제 이게 좀 간단한 문양에 속하거든요. 이 정도 문양이면 일반인들 처음 하면 뭐 한 3시간? 4시간 걸립니다. 저기 학이 있는데 학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 그 템플스테 했을 때 시켜보면 7시간 정도 걸려요. 길게 하신 분들은 진짜 그 다음날까지 이어서 9시간씩 걸리거든요. 근데 그 처음에 한 문양만 연습을 했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기법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붓만 잘 다루면 붓이 익숙해지면 그래서 이해했어요. 이 문양만 가지고 하루에 기와를 7장씩 그렸어요. 그때 마침 템플스테이 홍보가 필요해서 화순관리에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들 찾아가야 되는데 교장 선생님들한테 맨손으로 가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걸 할 테니까 아이들 체험학습을 보내주라 템플스테이로. 그래서 그걸 하러 가니까 어차피 뭔가를 들고 가야 되는데 인양만을 드리려면 그분들은 이거 바로 이렇게 앞에서 보시긴 하겠지만 처음에만 그러지 며칠 지나면 저만큼 멀리 놓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실력이 좀 떨어져도 괜찮겠다. 연습을 하자. 그래서 하루에 7장씩 그렸습니다. 이제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장 그릴 때는 이 색 7장 전부 다 장단 다 칠하고 또 그 다음에 다 칠하고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좀 줄어들죠. 근데 어쨌거나 그 7장씩 그리고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그렇게 며칠씩 해서 한 30 동안 저것만 그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누구 말대로 이제 좀 어디 가서 단청 좀 배웠다 봤다 할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저것만 그렇게 많이 그렸는데도 제가 봐도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찰이나 단청되어 있는 건물 가서 선을 딱 보면 아, 나 어디 가서 단청한다는 말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생각난 게 요거였습니다. 이게 지금 석간의 끝부분 부리에 있는 연화문인데 가장 기본 문양이죠. 각 건물 그 처마 밑에 가면 석간의 끝에 다 있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유겹 연화인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시간도 많이 안 걸리지만 얘만 완벽하게 그릴 줄 알면 다른 건 다 그리겠더라고요. 붓하고 나하고 너무 안 친하게 보여서. 그래서 이것만 정말 200 몇 개씩 그렸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하루에 200 몇 개 그린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균형도 잡혀지고 요령도 생기고 아 내가 붓을 어떻게 돌리면 그래서 처음에 저 혼자 이제 그 가르쳐주신 선생님이 기술자도 아니고 네가 뭐하게 그러면서 잘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르쳐 주니까 저 혼자 책을 사서 보다 보니까 요령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 균형 맞추려고 왼쪽만 이렇게 선을 그어봤어요. 이파리가 양쪽인데 왼쪽 방향은 잘 해보시면 알 거예요. 왼쪽으로는 잘 그려집니다. 오른손잡이들은. 왼쪽 방향 잘 그렸는데 오른쪽 하면 이파리가 찌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쓰기를 왼쪽 방향 먼저 쫙 그리고 이걸 돌려놓고 또 반대로 이렇게 했죠. 이제 밑에서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얼추 흉내는 낸 것 같아요. 전문가가 한 거랑 흉내는 냈는데 다르더라고요. 위에서 이렇게 시작한 거하고 밑에서 흉내는 냈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균형은 맞는데 예쁘지가 않고 어색한 게 보여서 그 여자들 왜 얼굴 잘못 고쳐서 이렇게 뭔가 좀 어색한 것 같은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정석대로 다시 연습을 하자. 그리고 그렇게 연습을 시작해서 많이 해버리면 저도 손에 익어서 고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고민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 다른 사찰 같은 데 가서 사진을 찍어왔어요. 단청 문양 특이하면. 찍어와서 그거 모사해서 그걸로 이제 초를 내서 기와에다 그려놨더니 그 단청 쌤이 몇 달 만에 전에 놀러 오셔가지고 보더니 저거 누가 해놓은 거냐.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 정말이냐고. 진짜 보살이다 한 거 맞냐.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좀 놀라시더니 그날 처음으로 이 머리초 내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그 머리초 하나만 하면 단청을 다 할 줄 알거든요. 설명을 다 하시면서 초 내는 것부터 채색까지 처음으로 설명을 다 해주시더라고요. 단청 기술자 자격증 시험 보러 가면요. 요만한 판 하나 주거든요. 판. 그래서 합판 줘서 뭐부터 하냐면 문양 내는 것부터 너 이리 오지 말아라. 나는 그 문양 그 그림부터 시작해서 그 초까지 그 다음에 안료도 그 자리에서 다 만듭니다. 그리고 붓을 검사를 해요. 심사위원들이. 이 사람이 얼마큼 단청을 한 사람인지 새붓 들고 와서 이제 뭐 한지 얼마 안 되는지 그래서 그 사람이 쓰는 그 물건부터 시작해서 그림 실력까지 다 확인을 하는데요. 말 그대로 기술자들한테 주는 자격증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시험을 뭘로 보냐면 머리초를 봅니다. 그래서 머리초 하나를 할 줄 알면 단청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머리초 하는 걸 이제 그분이 처음으로 저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는 현장 갈 때 저 시간 되냐고 물어봐서 매일 나오지 않는 건 상관이 없지만 아침에 갔다 오후에 가버리면 안 된다. 하루는 단청 기술자들을 같이 해라. 의외로 그 단청하시는 분들이 되게 예민하고 짜증도 심하시고요. 성격도 급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꼴을 못 보시고 또 그분들이 나름 뭐라고 해야 되죠? 그 현장에서 공사장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오기가 좀 있잖아요. 아, 너 그렇게 바쁘고 그러면 그거 하지 뭐하러 여기 와서 왔다 갔다 사람 신경 쓰게 하냐 막 이러시니까 내일 나오고 오늘 안 나오는 건 상관없는데 뭐 아침에 한 2시간 하다 오후에 가버리고 이런 건 왜냐면 그분들이 하루 일정을 짜놓고 어디서 어디까지 하려고 해서 니는 이걸 맡아라 이렇게 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업이니까 제가 중간에 하다 가버리면 그 부분을 또 다른 사람이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하루 맡으면 그날은 반드시 해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건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 따라다니면서 현장 감각도 배우고 실제로 앉아서 이렇게 조금만 소품하는 거하고 전체를 다 하는 거하고는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천왕상이라고 했는데 사천왕상 모실 때 같이 가서 또 하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 선 그리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연습을 많이 하시면 그래서 이제 강의할 때 제가 강의 시작하면 반드시 나눠드리는 게 있는데 붓을 빨리 다루는 방법은 저희가 이제 경전을 뵙겠습니다. 사경이라고 하고요. 부처님 그림을 베껴 드리는 걸 사불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사불도를 나눠드리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시간 되실 때마다 심심하시면 그 위에다 이제 베껴서 이미 그림이 인쇄되어 있고 그 위에 붓으로 먹으로 이렇게 그려보시는 연습. 그 선 따라서 하시다 보면 붓 쓰는 게 달라집니다. 그거는 뭐 때문에 하냐면 선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탱화하신 분들은 단청하신 분들은 선이 진짜 예술인데 너무 아름답고요. 일반 단청 기술자들하고 좀 다릅니다. 선생님 앞으로 이제 그 단청하실 때 선 걱정하시는 거는 그걸로 충분히 해결해요. 네, 그럼 종이에다 먼저 그리고 한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종이에다 그려가지고 종이에 밑그림을 그리고 구멍을 구멍 뚫고 뚫어갖고 예, 그다음에 예, 밑그림을 그렇게 그립니다. 네, 기초부터 백문이 불여 일견이고 백견이 불여 일행입니다. 직접 해보시면 훨씬 더 직접 해보시면 단청이 더 재밌습니다. 뭐 지루하지만 뭐 이것저것 막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시면서 또 필요한 거 또 저랑 같이 배우고 같이 해보시도록 하게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네. 그 질문관